네, 해운의 진면목을 공부하다 해진공. 안녕하세요. 해진공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서진입니다. 자,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점점 더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서 저에게 이야기 전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승철 겸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점점 더 여유가 생기시고 있는데, 교수님. 네. 지난 시간에 선박 투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 해양 금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한국의 정책 금융기관들이 이런 선박 금융을 주도하기까지 큰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위기가 뭔지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끝마쳤거든요.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 같나요? 아, 글쎄요. 그때 뭐 그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온 시기랑 겹쳐서 네. 뭔가 좀 연관된 게 아니어서 맞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한국해운은 2004년부터 초호황기를 누려왔으나 2008년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많은 해운사가 파산하였습니다. 대한해운과 STX 페노션은 법정 관리를 갖다가 매각이 되었고 특히 한진해운은 파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자단 활동하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조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그 해운에 거의 35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한진해운 파산은 한국 해운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1972년 설립했던 한진해운이 40년 만에 문을 닫았던 것이죠. 국내 1위이자 전 세계 7위의 이름을 올렸던 한진해운이 금융위기의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누적 적자로 인하여 2017년 2월에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 1위의 기업이 이렇게 그러게요. 파산했다는 게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 파산 당시에 한진해운이 가졌던 선박이 몇 척인지 혹시 들은 게 있으신가요?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자, 파산 당시에 한진해운을 보게 되면 전체 컨테이너 보유 선박이 99척, 와, 62만 4천 TEU의 선박을 가지고 있었고, 벌크선 44척, 와, 국내외 터미널 6곳, 그리고 해외 지점 및 영업 지점 123곳의 영업망, 물류 시스템 등의 무형 자산, 이러한 자산들을 많이 보유한 굴지의 국내 해운사였습니다. 그럼 저 모든 게 다 없어진 건가요? 뒤에 보시죠. 저희가 한진해운이 파산이 되면서 해운 매출액은 10조, 해운을 통한 외화 가득액은 76억 달러, 우와. 원양 컨테이너 선봉량은 59만 TEU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아시아 미주 시장 점유율도 11.4%에서 3.9%까지 낮아졌고, 그 외에 관련 부대 산업의 손실도 추가로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2,500여 명이 일자리를 잃는 가장 큰 그런 사건입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1위의 이런 한진해운이 파산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생겨요. 그렇죠. 진짜 아쉬운 사건이죠. 네. 그리고 외국 선사들이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컨테이너 운임을 기존 대비 30% 인상을 했습니다. 야, 너무 때는 이때다. 그렇죠. 그래서 또 기회로. 수출업체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랬겠네요.
자, 이 상황에서 한국해운의 위치는 전 세계 7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한진해운이 파산하는데 가장 큰 이유, 뭐 원인이 됐던 게 이제 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라고 보면 될까요? 물론 한진해운 파산이 그러한 그 금융 위기에 의한 해운 불황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진이 비해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추진했던 무리한 장기 용선을 통한 수송 능력 확보를 굉장히 많이 꾀했고요. 그리고 안일하고 무책임한 경영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타깝지만 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미흡하니까 정부나 금융기관의 신뢰도 상실하고 자체적인 구조 조정도 굉장히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해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해운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모호했습니다. 그리고 부처 간의 협력도 굉장히 미흡했던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파산을 했는데 더더욱 아쉬운 거는 파산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파산 처리하는 과정에 한진해운 터미널은 헐값에 매각을 했고 글로벌 영업망을 포기함으로써 영업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쉬운 겁니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물량을 흡수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네. 결국은 외국 선사들이 한진해운 물량을 대체했고 미주노선은 SM그룹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네. 그리고 이 파산으로 인한 물류 대란 때문에 한국해운업의 신인도는 바닥으로 추락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겪었으니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극복해야죠. 네,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렇죠. 네. 극복해야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방법을 써서 극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을 하지 않았을까? 어디에서 나라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아무래도 해운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자금 단위가 크다 보니 앞 시간에 배운 그런 국채은행들로부터 최근에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아, 좋은 팁을 굉장히 잘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역시 해양진흥공사 인턴답습니다. 해진공의 인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네. 지금 화이팅. 귀가 굉장히 빨개지셨는데. 자, 그래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조금 이제 노력을 하네요. 네.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기본 방향은 전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3가지의 전략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두 번째는 안정적인 화물을 확보, 세 번째는 선사 경영 안정이라는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을 위해서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신조 선박 200척 건조 그리고 노후 선박 50척 신규 대체 지원을 계획을 했고 두 번째는 안정적 화물 확보를 위해서 선사, 화주, 조선사가 참여하는 상생 펀드 조성하고 그리고 한국향 화물을 우선 적치 방안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해운연합 주도의 항로 구조 개선 그리고 자율적 경영 혁신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운 재건 계획 5개년 계획의 목표는 그래서 2022년 매출액 51조, 지배선대 1억 데드웨이트, 원양 컨테이너 100만 TU를 목표로 삼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때
해운 재건 5개년 계획과 함께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입니다. 해진공이 이때 이제 탄생을 네. 했군요. 한진해운 파산으로 추락한 한국해운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집중하려는 분야가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혹시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일단 알 것 같으니까 잠깐 계시고. 아무래도 한진해운이 컨테이너선이었으니까 부족한 물량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선을 다시 좀 투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컨테이너에 투자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해진공이 금융업을 하는 기관이니까 이거랑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고요. 그거를 종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일단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적 원양선사, 전기선 부문의 재건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18년에 국내 조선 3사의 3조 원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HMM이 발주하는데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컨테이너 수송 사업을 위해서 HMM이 하나 더 달성한 게 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컨테이너 20척 터미널? 확보하는 거 말고 추가로 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터미널을 들고 있었어요. 맞아요. 터미널 이런 거 쪽일 아니에요? 것이다. 네, 우리 도끼님도 뭔가 좀 알 것 같은 눈빛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렵네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컨테이너, 그러니까 전기선 부문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니까. 2020년 4월에 디얼라이언스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디얼라이언스가 뭔지 혹시 아세요? 얼라이언스가 동맹이란 예, 뜻이 뭐 뭔가 연합 뭐 이런. 연합 그런 거 아닐까요? 얼라이언스는 동맹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전략적 제휴를 의미합니다. 얼라이언스는 회원사 간에 항로와 터미널을 공유해서 규모의 경제를 시연을 하고 시장 점유율도 확대를 하고 투자와 위험의 공유 및 이를 통해서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선 영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HMM은 이러한 3대 얼라이언스, 2M, D 얼라이언스, 오션 얼라이언스 이 세 개의 얼라이언스 중에 D 얼라이언스에 가입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얼라이언스 체계에 동승을 하게 된 가장 좋은 성과를 이룬 거죠. 너무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HMM은 2020년 4월부터 1년 2개월에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순차적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40만 TU의 컨테이너 선봉량은 2배가 넘는 82만 TU가 되는 것이죠. 저 질문 있는데 네. 여기서 혹시 TU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 모르겠다고요. 20 풋 이퀴벌런트라고 그래서 20푸트짜리 그 크기 가로 세로의 20푸트짜리 컨테이너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HMM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하게 되고 한국해운 재건의 발판을 완전히 마련했습니다. 이제 부활하기 시작하네요. 네.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40조, 아시아 미주 항로의 시장 점유율 8.4%, 지배선대 9,300만 데드웨이트, 그리고 신조 발주를 포함한 원양 컨테이너 105만 TU를 확보를 함으로써 한진해운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이게 그죠 부활하게 된 거네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전에 한진해운과 HMM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용선 비율 문제가 정상화가 됐습니다. 2015년 당시에 용선 비중이 68%였었는데 현재는
28%까지 낮아져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죠. 이렇게 HMM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안정화가 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굉장히 열심히 지원을 했겠죠. 해진공 아닐까요? 이제 정말 모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도 모르면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예. 해양진흥. 그렇습니다. 예. 해양진흥공사입니다. 해양진흥공사가 물심양면으로 해운 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HMM을 지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해운 재건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해양진흥공사가 어떤 곳일까요? 아, 이거 말씀하실 거 많을 것 같은데요? 좋은 곳이죠. 저는 비밀로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얘기 쭉 듣다 보니까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진작에 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해운 산업이 다시 부활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된 거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맞아요. 그래도 해양진흥공사 덕분에 다시 이렇게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재건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에 이렇게 재건이 됐다는데 정말 자부심을 또 느끼고요. 예. 이때까지 이런 강의를 들었던 거는 다음 회차에 해진공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회차에 이제 또 공개가 되는 거군요. 기대하고 예. 있겠습니다. 아, 역시 또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의 진면목을 공부하다 해진공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